안녕하십니까. 캐논한방 이현우입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가 중국에서 사망했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나고도 반평생을 해외로 떠돌다 생을 마쳤습니다. 이맹희 씨 아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간 이식 수술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 못했습니다. 이맹희 씨는 동생 이건희 삼성 회장과 소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집안의 비극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형이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전 제1비료 회장이 향년 84세의 나이로 중국에서 별세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와의 애증의 반세기를 보냈습니다. 이진건 경희대 개공교수, 이상위 미덕대 부총장,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고기정 동아일보 소비자경제부 차장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저께 중국에 있었던 폭발사고, 텐진 폭발사고부터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대응 바로 직전에 북경 특파원 하셨으니까, 베이징 특파원. 굉장히 피해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소방관을 포함해서 최소 50명이 이 화재 현장에서 그리고 또 화재 진압 과정에서 사망한 걸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요. 또 사망자도 수백 명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상자도 부상자 중에서도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 보니까 굉장한 폭발인데, 아니 얼마나 큰 폭발이길래 야적대에 있는 자동차 수천 대가 다 타버렸습니다. 이번에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은 비나이 신구라는 곳인데요. 비나이가 바다와 접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다와 접해 있는 비나이 신구에 있는 야적장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해당 야적장에 있는 창고에서, 그런데 그 야적장에는 기본적으로 이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고, 실은 텐진항이 세계 4대 항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물동량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 베이징과 베이징 동북부, 중국 동북부로 들어가는 화물이 텐진항을 통해서 많이 이송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베이징 현대차에 생산하지 않는 고급 차량들, 예를 들어 제네시스나 카니발이나 이런 차량들이 텐진항을 통해서 중국 동북부 쪽으로 이렇게 이송을 하기 때문에 거기 야적장에서 야적돼 있던 그 차들이 대거 피해를 본 것으로. 현대기아차도 많이 그럼 피해를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4,000대 이상, 일부에서 6,000대까지도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금액은 1,600억 정도가 손실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히로시마 이쪽에 원자폭탄, 핵폭탄이 15킬로톤이라는데 이번에 두 번째 폭발은 21킬로톤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런 엄청난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이 아직까지는 이 성장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서 안전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면서 이 안전 관리 그리고 사후 대책 이런 부분이 아직 한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되고, 단적인 예를 들어서 2년 전에도 지린성에서 닭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12명이 죽었는데 공장 안에서요. 당시에 공장에 있던 인부들이 300명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3명 중에 1명이 죽었는데 탈출구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원시적인 사고가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2009년에는 중국에서 탄광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정보가를 받지 않는 소규모 탄광들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탄광 사고가 발생해서 광부 24명이 죽었는데 이걸 회사와 지방 정부가 짜고 4년 동안이나 밝히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 수십 명이 죽었는데 밝히지 않았다? 그 정도로 안전 관리와 사후 대책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약간 미비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6월에도 여객선 침몰해가지고 442명인가 죽었는데, 그때는 대응은 신속히 잘했는데, 아마 중국의 경우는 아직도 우리같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확립된 나라가 아니니까 이 피해자들의 정부에 대한 그런 어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뭐 미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충 당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덮어버린다든지 뭐 대충 얼마 주고 해결해버린다든지.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선진국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만약에 덮였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인데. 수십 명이 죽었는데 그걸 그렇죠. 몇 년 동안 숨긴다. 결국 우리나라면은 그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일일 텐데 전혀 뭐 그런 것들이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마 그 민주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고 차장 그건 어떻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소방관이 많이 죽었는데 소방관이 그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면서 부모님을 부탁한다? 뭐 이런 성명까지 얘기를 했네요. 예, 아직까지 어떻게 소방관들이 무리하게 진압작전에 투여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단 보도 통지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과정을 추정컨대 일단 폭발이 두 차례 걸쳐서 40분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베이징에 있는 지진계에서도 리터 규모로 2, 3 정도의 그 지진파가 감지가 됐다고 하거든요. 예. 폭발 사고가 지진파가 감지되기 굉장히 드물답니다. 그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어떻게 무리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다시 말해서 다음 달 3일에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전승절 행사.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초청을 받았지요. 그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중국이 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승절 행사에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열병식을 할 거거든요. 열병식은 실은 중국의 근육을 각국에 과시해 보겠다. 그래서 각국 원수들 다 참가시켜서 열병식을 보여주는 이 성대한 행사를 앞두고 텐진에서 그런 이 원시적인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 텐진시 정부가 무리하게 소방관들을 투입하고 소방관뿐이 알겠죠. 왜냐하면 유독 화학물질로 인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런 상황을 들어가는데 저런 상황에 마구마구 투입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동료한테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 가족을 부탁한다. 이런 들어갈 때 이미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고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화물질이 저렇게 많아서 지금 계속하니까 저게 2차, 3차 폭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투입했다. 이게 무리한 투입이고 역시 저 동양적인 그런 이제 뭐랄까 심성이라는 게 이게 드러나는 게 우리 부모 부탁한다. 우리 어머니 산소 좀 가봐달라든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뭐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사회가 약간의 폐쇄성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사실 진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 이게 피해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소해하고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텐진 일대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이 구토를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예. 왜냐 그러면은 보니까 이제 소방관대 무리하게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정말 고기자님 지적대로 전승절 기념 행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기가 폭발되면은 제2, 제3의 참변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예.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은 소위 말해서 시아나나트륨, 청산가리가 뭐 700kg 정도 뭐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폭발됐을 때 이게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 당국에서도 좀 기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생화학 부대를 투입했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우리도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거기서 뭐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바람 쪽으로 빠져나갔다고 그러든 그러면 우리 한반도 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정부도 정말 뭐 대안에 불 보듯이 하지 말고 피안에 불 보듯이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정말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700kg이고 700톤이네요. 예.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이제 미칠 영향뿐만 아니고 또 그 인도적인 입장에서 이쪽 그 텐진시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또 그 한중 간의 어떤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적 판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니까 뭐 싶습니다. 한류스타라고 하는 뭐 송성은, 이페이 이런 데 금은 정장 입고 애도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예, 제작 발표에도 취소를 했네요. 네네. 예, 단순히 사망과 수뿐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오늘 원래는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화 제3의 사랑 이 제작 발표가 있었습니다. 송승헌과 그리고 또 리페이가 같이 예. 나오도록 돼 있었는데요. 둘이 같이 무대에 올라와서 검은 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와서 텐진에서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해서 유감이다.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중국에서는 저런 사고가 나면 일반 국민들에게 자세한 진상이 알려지지가 않습니까? 중국은 실은 한국의 카톡처럼 이 무선 SNS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선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웨이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웨이신을 통해서 해당 내용들이 많이 알려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중국에 있는 약 2,000여 개의 매체가 전부 다 사실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고 각 매체마다 신화통신이 내려보낸 보도 통제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은 이 사고 규모에 비해서 지금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뉴스가 적은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텐진 한인 회장님 이무근 회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이무근입니다. 예. 지금 엄청난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 교민들 피해는 없습니까? 저희들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예. 현재 사망자는 없고요. 예. 교민 4명이 경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교민들은 현재 그 살던 아파트에서 피신해서 예. 외부로 다 빠져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회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목격자들 얘기는 핵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폭발음이 컸다고 하는데 혹시 소리라든가 직접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쪽에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예. 저희가 살던 곳하고는 좀 먼 곳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은 못 듣고 예. 그쪽에 있는 그 당국 분회장으로부터 영상 파일 보내와가지고 예. 듣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지금, 예. 지금은 구조 작업 중입니까? 아니면 위험해서 아직도 구조 작업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구조 작업이나 그런 것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왜 그러면 그쪽에 초기에 2개가 터지고 난 후에 예. 나머지 부분의 위험성 때문에 예. 어제 같은 경우는 3km 전방까지 모든 인원들을 대피시켰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5km에서 10km 정도까지 전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좀 걱정이 이제 그게 유독약품 같은 게 나와서 공기 유출이 돼서 일부 그 주변 사람들이 주민들이 구토를 한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숨쉬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전혀 제가 현장에 직접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못 느끼겠고요. 예. 그래서 일부 다른 지역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 예. 제가 이쪽에 돌아다니고 있을 때는 크게 그런 부분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당국이 생화학 관련된 이런 군부대를 투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대에 투입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본 것은 생화부대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군부대 인원들이 차량을 통해서 예.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회장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군부대에서 중국은 이렇게 투입을 주로 하나 예, 보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는 대형 사건 사고 발생했을 때 곧바로 군부대를 투입합니다. 아, 군대를 투입한다. 다만 그 공안이 보도하겠지만 그 규모 자체가 너무나 크고 얘기했듯이 지금 생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경찰 단계에서는 커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군부대가 나가는 건데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꼭 이제 말씀 이 기회에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도시, 거대 도시일 경우에요. 거대 도시는 바로 그런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거든요. 뭐 저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이 서울 시내마다 곳곳에 가스라든지 뭐 오만 개 다 있을 거란 예.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사고에 늘 대비하는 그런 태세를 우리 정부가 참 각별히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진짜 갖춰야 대단히 되겠습니다. 충격적인 너무나 강력한 폭발 사고였습니다. 짧게 리포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삼성과 비운의 장자 이명희 전 제1비료 회장이 오늘 별세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3년 전 폐암 수술을 받은 뒤에 중국에서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명희 전 제1비료 회장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 39분, 우리 시간 오전 10시 39분에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3년 전 일본에서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폐의 3분의 1을 도려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돼 지금까지 중국에 머물며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삼성과 비운의 장자로 불렸습니다. 고인은 지난 1966년 아버지 고 이병철 회장이 사카린 밀수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물러난 뒤 한때 삼성그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쫓겨났고 삼성의 승계권은 동생 이건희 회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지난 2012년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선친 이병철 회장이 남긴 유산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삼성그룹 특검에서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4조 5천억 원의 차명 주식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분쟁은 지난해 2월 이명희 전 회장이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소송 과정에서 형인 이 전 회장에게 우리 집에서 쫓겨난 사람, 내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던 양반이라며 독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CJ와 삼성 측이 창업주 제사를 각자 지낼 만큼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예, 비운의 장자, 뭐 일설에는 삼성의 사도세자 이렇게도 불리는 이명희 회장 어떻게 사망을 했죠? 혼자 그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지켜보러 살아오는 가운데 사망이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예.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 아들, 그러니까 이재현 회장, 그리고 딸 이미경 고문, 그리고 둘째 아들인 이재환 예. 대표 등도 모두 임종을 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주무시다가 사망했단 말도 있습니다. 예, 가족들과. 그런데 예.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고 삼성가의 한때는 삼성가의 장자로서 삼성가의 한때 경영을 하게 됐던 사람인데 어떻게 50년 동안이나 뭐 이것저것을 떠돌고 집을 찾지 않고 이렇게 떠돌았네요? 왜 어떻게 중국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중국에서? 1976년에 아마 이제 이병철 당시 회장이 그 자녀들 모아놓고 아마 육성으로 이혼을 했던 모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셋째 이건희 예. 이제 기업을 물려준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충격을 받고 이후로 뭐 들리는 이야기는 한 번도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네요. 밖으로만 돌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산천을 다 돌아다니고 또 일본에 가서 다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오래 또 거기 거주했는 모양인데 거기서 이 워낙 폐암이고 그것도 전이까지 되고 이랬으니까 폐암 수술까지 했지만은 사실은 저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그래도 이 암의 이 진전이 굉장히 늦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2011년부터 지금까지도 그래도 끌 수 있었지만 젊은 사람 같으면 그렇게 오래 끌지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예, 아버지와의 불화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잘난 아버지죠. 왜냐하면은 이병철 회장이니까 예. 그 잘난 아버지 밑에서 많이 취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예. 집에 안 들어간 게 이제 사실 반평생이라 그러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집에 안 들어갔다 그래요. 예.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병철 회장 자택은 물론이고 또 자식들과 이렇게 같이 사는 이런 오손도손한 모습은 전혀 이제 보여주지 못했다. 예. 사실 비운의 황태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이병철 회장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소식 밑보인 거죠. 예. 밑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적통을 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생 이근희 회장한테 그 적통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들 이런 것 때문에 뭐 사도세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운의 예. 진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장자로서 책임감이 좀 있었다 그래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CJ 쪽하고 전화를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 2012년부터 소송 당시에 이제 중국으로 간 사연 자체가 몸이 아파서라기보다도 물론 뭐 그 당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됐기 때문에 거의 뭐 오늘 내일 한다 소위 말해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폐를 3분의 1밖에 예. 남지 않았으니까 중국 가는 그 이유가 장자로서의 책임감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혹시나 아들인 이재현 회장에게 뭔가 불이익이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소통을 하면서 그런 점 하나. 그 다음에 동생인 이근희 회장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또 안 좋다는 그렇죠. 그런 사실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좀 이래 아빠 형도 동생이 아프니까 그렇죠. 또 그분이 뭔가 해결해 보려는 그런 예. 것들을 많이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한국에 있으면은 오히려 이것이 좋은 어떤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 중국으로 간 것이다. 예. 근데 이병철 회장이 사실 그렇게 정리를 한 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요즘 그 롯데 경우를 보면요. 그 정리는 어쨌든 고 이명희 전 회장으로서 기분이 참 안 좋겠지만은, 섭섭했겠죠. 그 장자 그게 있지만은. 그러나 기업을 생각할 때는 이병철 회장이 선택을 가장 잘했다고, 이건희 셋째를 선택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건강할 때 예, 이세를. 예, 후계자를 분명히 하는 그런 선택을 아주 잘했다. 그리고 사실 그 선택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예. 성공시킨 점에서 볼 때도 이것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라도 이병철 회장이 그때 그런 결심을 잘했다. 왜냐하면 요즘 롯데나 또 전문에 예. 현대가나 이런 경우를 보면 역시 선견지명이 있고 또 기업인으로서 리더로서 확실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했다. 이 점은 또 높이 평가돼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고록 이명희 회장도 회고록을 썼더라고요. 예.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양심 없는 의사를 찾아가 당시 돈을 300만 원을 주고 내가 정신적 의사소견서를 받아냈다. 이명희 회장이 좀 긴 독특하신 분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본인이 정신병자로 몰리기까지 했다. 이런 약간 피해의식 이런 불만. 예. 이근희 회장 쪽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명희 회장 쪽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저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죠.
너무나 많은 그런 야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명희 회장의 어떤 방랑객에 대해서는, 저기 이제 경북 동해안 영덕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그래서 별장을 짓고, 조용히 생활했던 부분이라든가 사장을 했던 부분이라든가 또 그림을 좋아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병철 회장님한테 아버지로부터 뭔가 한량기가 있다. 그래서 경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본인은 굉장히 또 그게 아까 그 300만 원 주고 이제 정신과적인 뭐 질환이 있다 했다는 얘기에 뒷얘기가 있다는 것이 본인이 이제 그 이병철 회장의 그 별장에서 지내고 있는데 삼성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오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권총을 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야사죠. 야사로. 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서 저런 식으로 해서 본인을 정신적으로 문제를 있는 식으로 매도했다라고 해서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어떤 유감을 표명했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안타깝게 사도세자라기보다는 그렇게 비교하기보다는 차라리 양녕대군으로 비교하는 양녕대군도 그렇게 좀 바람기가 있었고 좀 자유분방한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양녕대군은 본인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생이 세종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이거는 타의에 의해서 그런다는 점에서 근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녕대군도 자기가 정말 과연 동생을 위해서 그랬는지 아닌지는 그냥 야사에서 내려오는 거고 정사에 확인된 바는 그분이 활량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양녕대군도 사냥을 좋아했고 이명희 회장도 사냥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명희 회장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머물렀던 북경집 우리 고기정 기자가 북경 특파원 당시 집을 가봤다고 해요. 어땠습니까? 이명희 직접 가봤더니 어땠습니까? 이명희 회장의 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제가 가본 집은 2012년 소송 당시에 저 집이 본인 고주지라고 이렇게 소장에 썼던 그 집인데요. 베이징 시내에서 차로 약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만리장성 쪽으로 해서 베이징 서북 쪽에 있습니다. 거기 이름은요, 베이징 창핑구라는 곳에 있는 삐쉐주앙유엔이라서 푸를 벽자에 물숫자가 있는. 그래서 강의 적군요. 벽수만. 벽수입니다. 벽수장원이라는 곳인데요. 기본적으로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가장 넓은 빌라촌입니다. 근데 가장 넓은 곳은 1000제곱미터. 옛날 평수라면 300평 정도 되는 곳이지요. 그리고 안에 내부에는 사격장이 있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 그 빌라 단지 안에 사격장이 있는. 그렇습니다. 골프도 있고. 그래서 일단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고요. 저도 이명희 회장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진입을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이 빌라의 문 앞에서 걸리는 게 아니고 빌라촌 밖에 있는 가장 외부에 있는 정문에서부터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려면은 이 해당 호실과 통화를 해서 내가 누구라는 걸 밝히고 그쪽에서 허가를 내줘야 경비원들이 문을 열어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아무리 호화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실 죽으면 일단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 중국에서 대한민국 손꼽히는 재벌의 어떤 그 아버지가 사실 객사거든요. 객사. 굉장히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 가끔씩은 또 코리아타운 한인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또 차를 몰고 나와서 다녔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삐쉐주앙유에는 이 한국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왕징이라는 이 한국인촌에서 차로 한 2시간 넘게 걸리고요. 대신에 이 순이구라는 곳은 왕징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도 별장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면서 왕징에 있는 한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곱창집이라든지 한국인 식당에 가끔씩 오시는데요. 오셨다는 교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MW 760을 타고 항상 760과 다른 차가 두 대가 같이 움직이면서 CJ 임직원들이 수행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아들 이재현 회장이라든가 또 부인 손봉남 여사라든가 60년대 방랑하면서 거의 만나질 않았네요. 거의 만나질 않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그럼 과연 이명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무슨 뉴스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뉴스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유언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명희 회장이 그래도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바에 의하면 가장 본인이
가슴 아팠고 좀 뭔가 하고 싶었던 얘기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지난 2012년 당시에 이제 삼성하고 이제 소송이 붙었을 때 그때 실질적으로 이재인 회장하고 이 아들들이 말렸다 그럽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제 아버지 이거리 사촌과 소송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재인 회장도 직접 말리고 이랬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이명희 고 이명희 회장이 뭐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다. 돈 때문이라기보다도 나는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명예회복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죠. 사실 아니다. 내가 이병철 회장을 회장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러면 그게 끝이라 그러면 이게 사실상 유언이 아니냐. 결국 아버지 아들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다만 부분이 그걸 넘어서 있다. 그 실질적인 유언이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 4조 5천억으로 이른바 단군일의 가장 개인 소송으로서는 가장 큰 소송이었다고 하고 인지대만 법원에 내는 수수료만 해도 한 168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지금 남았는 지금 중국에서 혼자 사망을 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유언이 어디 있는지 모를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 그렇다고 하면 평소 때 이제 그 일을 해왔던 변호사 측과 한번 해서 유언이 남아있는 유언 공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이제 이 손봉남 여사고, 근데 이 손봉남 여사는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면 시아버지한테 밀려서 그렇게 방랑하는 동안에도 끝까지 시댁을 지켰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역할을 분명히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이병철 회장 돌아가시고 나중에 박두울 여사, 그러니까 그 이병철 회장의 부인인 박두울 여사를 끝까지 모시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 이재현 지금 장손 아닙니까? 그렇죠. 장손도 끝까지 큰 집에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재현 씨는 아버지는 전혀 모르죠. 그냥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키운 셈인데 그렇게 컸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여하튼 어쨌든 저렇게 뭐 방랑을 했지만 집안 가풍은 제대로 그러니까 부인이 워낙 부인을 잘 만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에서 공부할 때 아버지가 사학점인가 남겨두고 불러가지고 당장 가라니까 그 아버지 뜻에 따라서 바로 갔는데 보니까 참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여자가 멋있더랍니다. 그래서 한눈에 반해서 갔다. 여하튼 그렇게 반할 정도로 장가는 잘 갔다. 그래서 그 부인 복은 많았다. 이렇게 보시죠. 이제 이병철 회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장남 위로부터 장녀가 있고 장남 이명희 회장인데 이 장남 이명희 회장이 60년대 말부터 50년 동안 해외로 떠돌 때 이 부인 손봉남 여사가 시아버지 이병철 회장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그 아들이 이재현 회장. 그런데 이명희 회장이 잠시 삼성을 경영하다가 비로 사건 등등에 나갈 때 중간에 장남 둘째인 이창희 전 회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한국비료 사건 같은 게 있을 때 이창희 회장하고도 썩 좀 불편했던 관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창희 회장도 아무런 아마 당시에 사카린 밀수 사건이 났을 때 실은 현장 지휘를 이명희 회장과 그리고 이창희 전 회장이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차남 이창희 씨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걸로 사건이 무마됐고요. 마무리가 됐고, 그런데 1971년에 이창희 씨가 청와대에 투서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지금 나오고 있는 아버지 이병철 회장은 장남이 한 걸로 잘못 안 거네요. 근데 투서를 하는데 투서 과정에서 당시 육군 중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투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명희 씨는 원래 어렸을 때 친한 관계였고요. 전두환 대통령 이명희 씨가요? 그렇죠. 근데 이창희 씨가 보낸 투서가 전두환 이명희 씨와 친했던 전두환 당시 중령을 통해서 청와대로 들어간 걸 보고 이병철 전 회장께서는 이명희, 장남과 차남이 똑같이 자기를 물러내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명희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겠네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동생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진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어찌됐건 근데 호암 자선도 보면 나오고 이병철 회장은 삼남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을 하고 삼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삼남 건희를 계승자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연필로 쭉쭉 꺾고 구두로 유언도 했습니다. 유언장에 보면 당시 충격이 장남 입장에서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앞으로 삼성은 건희가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직접 구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남겼습니다, 의원은, 그죠? 결국 가족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특히 예. 그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 누이 그리고 아내까지 있던 모든 있는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사실 장남으로서 적통을 이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 본인이 썼는 거에 그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썼던 그 회고록에 명확하게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방을 당한 거거든요. 그도 모든 가족을 증인으로 해서 아버지가 말하자면 집에서 쫓아내버린 셈이거든. 그래서 뭐 밖으로 돌아오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근데 저분이 정말 아까 우리 이 부총장이 이야기했지만 마음에 맺힌 건 이걸 거예요. 장자로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집안의 적통은 나다. 이런 것을 좀 마음에 예.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랐을 거고, 또 손봉남 여사도 끝까지 그 맏며느리 역할을 다함으로써 이 집안의 종소는 누구냐? 이 재현이다. 이걸 또 분명히 하려는 네. 그런 것.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손봉남 여사를 이야기하셨으니까 여기 저 충격을 나는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 순간에 바로 유언장이 공개되던 유언장이 빨간 줄 네, 찍고 하는 그렇죠. 유언장이 네. 있습니다. 예. 그 손봉남 여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명희 회장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두고 이야기했던 게 이겁니다. 이건희가 독식하려 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병철 선대 회장이 장자인 이재인 회장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예. 이런 부분이 이 얘기가 사실상 그 집에서 올라가면 진짜 손봉남 여사가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손봉남 여사가 시아버지 모시고 그러니까 예. 외롭게 이제 이재인 회장 데리고 이제 그렇게 시집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집 생활하는 와중에서 이병철 회장이 안국 화재를 사실상 손봉남 여사 가문에 줍니다. 그럼 이제 송경식 회장이 오빠인 예, 예. 송경식 회장이 이제 경영을 하게 되죠.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 소위 안국화재 해상의 그 주식하고 제일제당이 이건희 회장 쪽에 제일제당을 이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맞교환해가지고 그때 발생된 게 이제 만들어진 게 CJ그룹이에요. 제일제당이죠. CJ그룹인데 문제 여기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삼성 쪽에서는 의도가 어디서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이학수 부회장을 제일제당 보내죠. 회장을 예. 보내는 거죠. 사장을 보내는 거죠. 그때 이재용 회장이 이거 자칫하면 뺏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나마 이것마저 그나마 이것마저 뺏길 수 있다. 이런 이제 경계심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안국 화재가 결국 손봉남 여사한테 이병철 회장이 줬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이병철 회장은 장자인 이 회장한테 아무것도 준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국 화재도 이건희 회장이 먹으려고 그랬으니까 이게 전부 다 이건희 회장이 다 독식한다. 손봉남 집안에, 손봉남 집안에 그렇죠. 경영을 맡긴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오해가 그때부터 이제 생긴 거다. 이렇게 어쨌든 제일제당은요, 1953년에 설립된 말하자면 전체 삼성의 종가입니다. 그 본산지.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상징성은 또 대단하니까 아마 그 점에서 이병철 회장도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하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맞바꾼 건 뭐 이건희 회장이 바꿨는데 이재현 씨나 이쪽에서 그래도 그나마도 받아들인 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기는 했지만 명분상으로는 삼성의 바로 중심, 그 이제 못된 그것을 우리가 그래도 가졌다. 그러니까 장자로서는 또 장손으로서는 명분은 있다. 뭐 아마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위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CJ 그 본사에 가면은 여전히 그 이병철 회장의 흉상이 있다는 것이 그렇죠. 네. 결국 그 장손의 법통을 그대로 이어왔다는 것을 나름대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분석인데 그것 또한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요. 이게 그 2012년도 삼성하고 이제 분쟁이 많이 발생됐을 때 CJ 직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기업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는 것이 문화였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항상 문화 보국을 이야기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삼성 이병철 회장의 그런 유지, 기업 정신을 읽는 것이 CJ 문화사업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한간에서는 이재현 회장에 대해서 이른바 리틀 이병철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CJ EN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문화 사업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흐름은 그대로 지금 CJ에서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희 회장과 이명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소송, 그러니까 그것이 돈이 목적이 됐건 아니면 정말 내 아버지가 나를 부른 게 아니다라는 명예회복의 욕구가 됐건 이명희 회장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좀 민낯이 드러난,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건희 회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양반은 30년 전에 나를 군대에 고소를 하고 아버지를 형무소 넣겠다고 청와대 그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고발을 했던 양반이 돼서
우리 집에서는 퇴출당한 양반이에요. 예, 저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명희 회장 입장에서 지금 이건 회장도 몸이 괜찮으시니까, 이건 회장도 화해 무드로 좀 들어갔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예. 소송을 아까 저 화면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소송을 이명희 씨가 제기를 한 상태에서 삼성 본관에서 기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멀찍이 있는데 출근하던 그 이건희 회장이 기자들한테 직접 가서 격정 토론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으로서는 굉장히 그 화가 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1심, 2심에서 삼성 그 이건희 회장이 이겼죠. 그래서 상고를 대법원으로 갈 수 있었지만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명희 회장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주위에서 만류도 하고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가족 관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을 남기고 소를 취하를 했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건희 회장이 앞으로는 우리 삼성이 가족을 잘 지켜내겠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어떤 화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언론을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가족을 한번 확인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했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의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화해 모드로 들어갔네요. 그러나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저렇게 반박하고 하던 당시에 이명희 회장은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분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시죠. 건의는 현재까지 형제지간에 불화만 가중시켜왔고 늘 자기 욕심만 챙겨왔습니다.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그런 탐욕이 이 소송을 초래한 겁니다. 예. 어찌됐건 내용을 보면 감정의 골이 깊었고 오해도 굉장히 많고 풀 수 없는 실타래도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명희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은 스타일이 굉장히 달랐다고 하네요. 굉장히 달랐고 어떻게 보면은 이명희 회장이 좀 더 감성적이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냉철. 예술을 좋아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한량이라는 자꾸 지적도 받고 이러는데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미술품이라든 이런 것도 참 좋아하고 활도 좋아하고 문무의 기질을 다 가졌다고 이래 보는데 저는 이제 저런 상황을 보면서 결국 이제 저분이 고인이 되셨지만은 결국 집안의 장자로서의 역할, 그 집안의 화목이라든가 이런 화해, 이런 것도 결국 못 이루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본질과는 좀 관계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장남하고 차남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차남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한국적 생리가 좀. 왜 차남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까? 롯데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거의 이제 차남이 성격상 보면은 뭐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좀 인파이트 기질이 있고, 예. 그러나 장남 같은 경우에는 인파이트보다는 좀 방어적인 입장이 있다. 예. 이렇게 해서 결국 차남이 항상 장남과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실질적으로 그게 그 여러 심리학 중에 여러 분야 중에 출생 심리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출생 심리학의 정설이 그 장남 같은 경우 상당히 보수적이고 당연히 부모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수성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차남 같은 경우에는 공격해서 뺏는 그런 관계에서 아무래도 그 부모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한테 경영거리 가는 케이스가 많고 이번에 아시다시피 뭐 롯데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신격호 회장이 장남한테 방점을 찍었지만 실질적인 능력으로 뺏어왔는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이 케이스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믿을 건 못 되는데 이를테면 풍수지리학적으로 예. 우리나라는 서자 뭐 또 차남 이하 이 기차가 잘 되는 그런 나라다 예. 뭐 그런 풍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 맞추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김일성 그 가문에도 보면 예. 어쨌든 그 김정은이가 김정남이 물리치고 또 누구입니까? 그 형 바로 김정철인가까지 김정철, 예. 밀어내고 자기가 되는 걸 보면 뭐 그런 건데 그건 최 변호사 말씀 굉장히 그게 와닿네요. 뭐냐면 적극성을 누가 더 갖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역시 이 장자보다는 기차들이 더 적극적으로 뭔가 차지하려는 그런 욕구는 예, 있는가? 뭐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희 회장은 이병철 회장은 아버지로 대했고 이건희 회장은 보스로 대했다. 그렇죠. 군신 관계, 예. 부사 관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병철 회장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제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도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그 장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지금 그 차남인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분이건 간에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면서 어떻게 보면 군신으로서의 어떤 예를 갖춤으로써 예. 이병철 회장으로서는 정말
총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재벌이란 분들, 그 다음에 또 큰 부자라는 분들 말이죠. 이런 그 경우를, 뭐 남의 불행이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를 가지고 정말 자기의 교훈으로 삼아야지, 사람이 아무리 재산을 만나도 뭡니까? 갈 땐 빈손으로 가는데, 그러나 자손만은, 적어도 자신의 피를 받은 자손만은 그래도 서로가 우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이명희 회장, 고 이명희 회장이죠. 아버지 이명철에 대한 애증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남이니까 결혼도 뭐 빨리 들어와서 결혼을 막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억눌림, 치였다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겠네요. 그 이제 애적이죠, 정말. 아까 우리 앵커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정답이에요. 이명희 회장은 감성적으로 상당히 발달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은 아버지로 계속 됐는 거고, 이건희 회장은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수로 됐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기업가치 정신을 본다 그러면은 후대에 물려줄 가업을 이어줄 사람으로 이건희 회장이 낙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자녀들이 임종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장례식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재현 회장이 지금 또 법의 심판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문심이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서울대병원에 형집행정지로 치료를 받고 있죠. 아, 서울대병원에 치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구 절차, 장례 절차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제 병원에서 중국병원에서요 사망 진단서를 떼주면 가족들이 그 사망 진단서를 중국 공안국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우리 영사부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 영사부에 신고를 해서 그래서 시신 운구 절차를 밟게 되고 그러면 약 일주일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화장을 하냐 아니면 저 시신을 바로 운구를 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가족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시신을 바로 운구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화장하지 않고 시신을 운구를 하기로.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빈소를 마련하기로 지금 현재 장남인 이재현 회장께서 계시는 회장이 있는 서울대병원에 빈소를 마련해서 존객을 받도록. 알겠습니다. 간이식 후유증으로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상주를 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겠네요. 그럼 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 그러면은 이재현 회장이나 이미경 회장 입장에서는 정말 불운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물론 뭐 제 대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버지가 좀 잘했으면은 사실상 적통자 아닙니까? 아버지가 잘했으면 삼성이. 아버지가 잘했으면 삼성은 자기가 적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효자라고 또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효자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본인도 지금 운신을 못할 정도로 간이식 상태에서 건강이 안 좋고 더군다나 아버지 임종도 못 보고. 참 안 됐다는 생각이 제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상식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그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이 지금 구속 집행 정지 장소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에 있기 때문에 서울대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서울대에서도 병실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장지라든가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위치를 해서 조문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이재현 회장이 건강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성과의 이거 모든 사망이란 것이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는데 오히려 삼성병원 쪽에서 장들을 만들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삼성가가 한번 화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삼성에서. 삼성에서. 그런데 본인께서 이제 입원해 있는 병원이 서울대병원이 이렇게 형집행정지 상태로. 알겠습니다. 이재현 회장 또 특히 이제 이명희 사망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최태원 회장, 오늘 제 얘기를 한 김에 최태원 회장이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했습니다. 인사 얘기 한번 오늘 새벽이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공백이 좀 길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좀 덜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에너지나 통신,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에 아무래도 역점을 둘 것 같습니다. 관심이 좀 많은 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가졌던 게 왼쪽 팔에 성경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교회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머리는 많이 좀 쉬었고요. 머리 찌끗하고. 원래 저분이 기독교인입니까? 최태원 회장이 두 번째 지금 수감 생활을 했죠. 그렇죠. 첫 번째 수감 생활 당시에 기독교를 접했는데 그 계기가 부인 노소영 씨, 다시 말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죠. 노소영 씨가 기독교를 접하면서 그 시가와 친가를 전부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최태원 회장이 첫 이제
영어의 몸이 될 당시에 최태원의 친구분 중에 예,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이제 해화동에 네네. 그 한 교회 목사가 이제 최태원 회장의 친구였다 그래요. 예. 그래서 2004년도 첫 수감될 때 그때 이제 이 목사로부터 좀 교화를 받았고 거기 예. 같이 이제 노성윤 씨도 가설을 했고 그래서 완전한 기독 신자로 됐는데 뭐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잘 못 갔다 그래요. 예. 뭐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예. 잘 못 갔는데 이 반신도자죠. 반신도인데 이 수감 생활을 통해서 이제 접하는 게 성경책을 많이 접했고 독실한 이제 크리스찬으로 됐다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평소에 예. 자기가 아주 뭐 편하고 아주 그럴 때는 이 종교에 대해서도 그냥 말하자면 흔히 하는 말로 나이롱 뭐 교인데 해가지고 하다 말다 이러는데 자신이 어떤 위기에 처할 때는 가장 그래도 매달릴 수가 있는 데가 종교적인 그 신앙에 매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되니까 저분도 아마 그런 것으로 사람이 역경을 이겨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 더 근데 이제 저기, 독실해졌겠죠. 출소하는 날 가족들이 안 보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실무자들만 몇 명 왔다는 것은 그만큼 또 자세를 낮춤으로 해서 국민에게 그래야죠. 다가가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국민이라는 사람으로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노소영 부인이죠. 노소영 관장은 면회 많이 했습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했다 그럽니다. 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 없으면 최선을 다한 거죠. 왜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면회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하루에 한 번, 15분밖에 안 됩니다. 딱 정해져 있는데 예. 한 달에 2번 정도 면회했다 그러면 부인으로서 역할, 그에 대한 소임은 충분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참고로 재밌는 게 저기 예. 나오는 데가 의정부 교도소입니다. 예. 의정부 교도소가 어떠냐 하면은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범편들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태원 회장이 있던 데도 보면은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회장들부터 해서 정치인들이 있던 곳입니다. 서울에 가깝다 보니까 옥바라지가 가기가 좋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살짝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딸 최민정 소위죠. 굉장히 그 최태원 회장이 자랑스러워했던 최태원 회장의 딸인데 나오면 지금 아덴만 가 있나요? 아덴만 작전 네. 중이죠. 아, 중동에. 아덴 쏘이니까. 예, 그럼 연락도 못 해봤겠네요. 이제 아빠 통화를 나왔다 하겠죠.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예. 통화하고 싶겠습니까? 딸이라고 하면은 아마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무선 통신을 할 것 같은데 아마 또 내일이나 모레면은 또 아마 그거에 대한 또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민정 소위가 역할 좀 했죠. 예.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그럼요. 큰 역할을 했죠. 예. 저 보고 국민 예. 여론이 많이 돌아섰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꼭 돌아섰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저 대그룹 회장의 딸이 저렇게 이제 현역으로 소위를 인관을 해서 저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상상만 하던 그런 어떤 그 재벌들의 비도덕한 모습 이런 모습과는 그렇죠. 상반되는 이른바 거잖아요. 그 노블레스 오블레즈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돈 있고 힘 좋고 한 사람들 다 군대 안 가는데 오히려 여상의 몸으로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회사에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SK 측에 대한 어떤 여론을 급반전시켰는데 상당히 큰 모멘텀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 예. 최태원 회장이 이제 나와서 어쨌든 뭐 갇혀있던 사람이 나오는 건 뭐 다행입니다. 다행은 좋은데 다만 그동안에 국민을 실망시켰던 점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왜냐하면 재벌들이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데 또 저 역으로 일조를 한 그런 측면이 있고 하니까 예. 그런 점에서 그냥 오늘 나와서 말만으로 성경을 그냥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끼고 나온 게 아니기를 바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진정한 말씀이고 그것이 앞으로 계속 실천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특사라는 것은 특별히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특별히 내보내주는 건데 왜? 국가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 나가서 정말 열심히 국가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노력해달라 이런 뜻이니까 내가 잘나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예. 또 뭐 지금 말씀 나왔지만은 무슨 뭐 특혜를 받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띠고 특별한 사명을 띠고 나왔다. 맞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민정 소위는 뭐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외할아버지 노태우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온 집안에 그냥 뭐 대단한 보물 덩어리지. 예,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딸이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들보다. 예. 딸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도 딸이 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짧게 정치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기춘의 눈물인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사실상 본인 스스로가 뇌물 받은 걸 시인한 상태입니다.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무런 배경도 없이 오직 땀과 눈물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30여 년의 정치 여정을 이제 접습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겠습니다. 저의 불찰에 대해서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런 뭐 개인적인 인간적인 연민의 소지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동료 의원들이 뭐 같이 따라 울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지은 죄에 비해서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국회의원이니까 잘못을 저질러도 저렇게 국회 차원에서 말이죠. 울어도 주고 국회 차원에서 표결이라는 그런 절차도 거쳐주고 그게 국민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말로만 무슨 뭐 서민정신 이러지 말고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뭐냐면 국회에서 방탄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앞으로는 그런 특권의식 이런 것은 정말 철저히 내려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국회의원이니까 전부 국회의원들까지 편들어주고 울어주고 국민은 그럼 누가 울어줍니까? 예, 그런 점을 앞으로 좀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거에도 그 눈물이 여러 가지 눈물이 있었는데 조금만 보실까요? 이번 눈물과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비정한 아버지가 됐나, 공직에 가기 위해서 비정한 아버지가 됐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기자회견 당시에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 상황들과 오늘의 박기춘 의원의 눈물은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박기춘 의원 이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보시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괴롭습니다. 문책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괴롭다. 3억 이상의 뇌물 때문에 이렇게 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동료 의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괴로울 수 있겠지만 당에 속한 당의 대표로는 괴롭다라는 게 아니라 국민께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정말 야당을 대표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다만 개인적으로 이렇다를 해야 되는데 원칙이 안타깝다. 오늘 소주 한 잔 안 하면 잠을 못 자겠다 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바로 동정론 아니겠습니까? 예. 제 식구 감사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SNS에 뭐 했는데 괴로운 일이다. 뭐 개인적 온정보다는 원칙을 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지만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선택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지난번에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예전에 정두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기각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법과 원칙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원칙적인 모습 속에서 오히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 모습인데 이와 같은 지금 차기의 어떤 대권을 노리는 분이 과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입니다. 예, 오늘 이번에는 국회 민낯을 좀 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썩 편치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한 지 10일째입니다. 오늘 오전 한 민간단체는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한에 날려보냈습니다. 대북전단인 북한 살포가 미칠 영향 어느 정도일까요?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휘 부총장님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박상학 대표님 말씀 듣기 전에 북한이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처음으로 지뢰 우리가 한 거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증거가 너무 명확한 상황에서 뒤늦게 부인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이 안 하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아군이 스스로 우리 아군이 다닌 통로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이런 논리가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냥 후원무치한 태도죠. 예, 북에서도 계셨는데. 거짓과 위선의 비열한 음모가 했던 자기 뭐 할아버지라든가 아버지 김정은을 또 저렇게까지 빼닮았습니까? 아주 김정은이답습니다. 예. 어찌됐건. 근데 이번에 오늘 박 대표님 난리시대다가 경찰이 제지를 했다고요? 기획은
임진각 예. 안배단에서 대북전단을 50만 장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요즘 그 정부라든가 군에서 하는 걸 보니까 뭐 가혹한 무슨 뭐 응징을 한다더니 말로만 하고, 예. 우리 또 북쪽에서 그 뭐 대북전단에 조준 포격하니 엄청 공갈 협박치니까. 예. 벌써 겁먹었다 이 정부가. 예. 그게 예. 들어요. 그래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외형상으로는 그래 우리 그냥 임진각에 산다 해놓고요. 예. 저도 조금 머리 썼죠. 예. 그 우리 두 팀으로 나눠 갖고 오늘 새벽에 일찍이 예. 절반은 저쪽에 우리 그 구읍리 쪽에 파주 구읍리 쪽에 예. 가 있다가 예. 10시에 그쪽 시작하고 저는 그 천천히 10시 반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막아서서 못 보내게 하는데요. 참 저게 참담한 심정입니다. 예. 지금 우리 불과 김정은이 몰락에 의해서요. 예. 우리 꽃다운 국군 병사가 예. 다리를 잘려갔고요. 예. 이제는 더는 꿈도 못 꾸고 자유대로를 걷지 못하게 됐는데 예. 이것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예. 경노하고 있는데 아니 그걸 비판하고 북한 인민들에게 김정은이 잔인한 살인 만행을 알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성토하는 그런 대북 전단을 보내주면 이건 뭐 이 어디 이게 평양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부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과거에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하려는 그 무렵에 혹시 대북 전단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그러니까 우리 그 접경지 주민들한테 위험하지 않을까 또는 그때 막는 것은 나름대로 뭐 이해는 좀 갑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하고 우리 군도 전단을 보내겠다는 상황에서 왜 민간은 안 됩니까? 정부는 되고. 이제 이렇습니다. 뭐 박상학 대표님 앞에 계십니다만은 사실 민간 단체가 앞서서 대북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같이 이런 전단을 뿌리고 우리 국군이 정말 그 하체가 절단되다시피 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가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군이 또는 정부가 적절하게 이게 대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복 추적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예. 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고민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감성과 이성에 대한 관계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는 당연히 응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 국민이 적성인데 그렇죠. 이걸 그대로 감성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판단을 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에는 이제 거기서 생겨날 수 있는 국민적 비판도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 문제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감성대로 국민의 감정대로 옮겨가지 못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점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혹시 대표님 이런 건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못할 때 전단도 보내시고 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국방부 군이 민간 단체에게 대표님 우리가 이번에는 좀 제대로 날리겠습니다 하면 군이 전단 날리는 걸 좀 지켜봐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대북 전단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우리 군에서 대북 스피커 방송을 4곳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곳에서 전면적으로 다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어찌됐든 오랜만에 11년 만에 그 의지를 갖고 한다니까. 근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그 무슨 뭐 노래나 틀고 날씨나 알려주고 그때 가서 심지지나 하겠습니까? 대북전단 군에서 보낸다 합시다. 내가 93년도에 대북전단 받아봤는데 그때 별로 안 귀여운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스 코리아나 이제 야한 오시는 걸 이제 찍어 보내고요. 그건 그림이 떡이죠. 그 미스 코리아하고 같이 무슨 손이 잡아줄 수 있어요? DMZ 너머에서.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 잘 산다는 거 그거 다 그림이 떡입니다. 근데 후모신문은 경향신문 갖고 있겠죠. 무엇을 해야 되나? 군에서 이런 전단을 보낸다면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인민이 낙원이라고 70년 속했는데 인민이 지옥에서 사는 그 원인이 어디냐? 바로 수령이다. 3대 세습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전단을 보낸다면은 저는 그 순간부터 전단 보내기를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군에서 군에 엄청난 예산을 갖고 와장창 보낼 수 있어요. 우리보다 한 100배, 1000배는 더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라면요. 그러면 우리 보내는 거 더 보낼 필요 없죠. 그런 내용으로 보낸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민간 군이 이게 합동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 10년 했습니다. 군이 안 할 때. 이제 와서
무슨 우리 군이 하겠으니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예. 우리 단체도 탈북자들의 북한 민주화 활동을 하는 탈북자 인권 단체입니다. 예. 아무리 우리 활동은 김정일 성군 독재가 끝날 때까지 대북전단이건 북한 인권 활동이건 끊임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판단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단체인 박상학 대표께서 보내시는 전단에는 본인이 북한에 병사로 근무할 때 남한에서 온 전단 중에 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그 뭐 여자 사진이나 있고 나만 노래나 듣고 일기나 알려주는 게 아니었다. 정말 그 병사들한테 필요한 건 3대 체제의 모순이다. 근데 우리 군이나 국가에서 보내는 전단지에는 북한 김씨 일가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탈북 단체들, 탈북 인권 단체들, 우리 박상환 대표님 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북한의 실상을 가장 잘 안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한 당국이 파악하는 정보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부에 하는 대북한에 대한 전술 그리고 대북한에 대한 응징 이런 부분들이 협조치 않을 수밖에 없죠. 예. 여기서는 이만한 것인데 여기서는 요만하게 대응하니까 당연히 협조치 않은 것이죠. 예.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괴리를 채워나가고 만족시켜 나가고 이해시켜 나가는 것이 정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사실 탈북 단체들도 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지금 봅니다. 이런 것들이 소통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 지금 대북 정책 방향이 이렇습니다. 당신네들의 감정적 자원 그리고 당신네들이 북한에 대한 인권에 알리라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은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조를 해나가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게 정부의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왜 이래 정부에서 해야 된다 민간단체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갑론을박을 만드냐 하면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1차적인 정부에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거죠. 그런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협조적 체제가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탈북 단체에서도 이게 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이게 방관하고 그러면 너는 민간이니까 민간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일중시에서 보고 있단 말이죠. 보고 있다가 이제는 또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책상머리에서 나와서 현장을 뛰어야 되는 관계가 정말 대북 기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탈북 단체가 이렇게 하는 게 대북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소통을 해야죠. 소통 안 하고 이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저 김정일하고 더 가깝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우리 탈북자 단체들하고는 소통하려고도 안 하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정치인들 국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북한 인권법안이 10년 동안 국회에 낮잠 재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국회나 정부나 우리 탈북자들 보고 북한 인권 활동을 정말 피나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언제 한번 제대로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북한 인권법이나 좀 통과시키고 이러라 저러라 하시고 통일부에서도 너무 그 북한인데 잔인한 살인마들에게 매달려 가지고 협상이나 구걸하고 좀 이런 건 이제 없었으면 합니다. 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보실 부분도 있을 텐데 오늘 20만 장 날린 전단은 지금 좀 바람 타고 뭐 오전에 날리셨으면 북한에 떨어집니까? 어디쯤 떨어졌는지 확인됩니까? 제가 저는 이제 더 정확하자면 좀 에드볼루인데 내가 직접 매달려 가 봐야 되는데. 아이고 풍선이 매달려 가실 수 있는데. 하도 일부 언론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우리 전단이 북에 가느니 안 가니 쏘하니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매도까지 하니까 북한에서는 저렇게 두려운 거라고 난리치는데. 뭐 때문에 이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게 기자분들이 이게 물어보시면, 나도 잘 모르겠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거든요. 그 기상청에다 풍향이 알아보라고. 남쪽에 부는지 북쪽에 부는지. 분명히 오늘 10시 경에는 남풍이 불었거든요. 남해에서 북쪽으로 가는 바람. 남북풍이 불었거든요. 제가 이게 떨어지는 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일 북한에서 어떤 그런 반응이 있는지, 그런 북한에서도 저 대북전단이 떨어져야 난리치거든요. 왜냐하면 쟤들이 3인 체제 돼갖고요. 수령 절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놓치지 말라 했거든요. 보위사령부, 군에 있는 보위부, 단기안에가 전단 떨어지면요. 쭉쭉 해가지고 한 몇 시간 만에 김정은인 데까지 짚어 올립니다. 그러면 또 이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해당 군단 이런 데에 난리 치겠죠.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 10개 보내주셔서 한 7, 8개는 갔구나.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대북전단이 100% 갔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 어찌됐건 이제 대표님께서 북한 군 병사로 있을 때 대북전단을 보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많이 날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날아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건 어떻습니까?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아시죠? 우리민족끼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단 살포와 동시에 조준 격파 사격이 무자비하게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날렸는데 아직 북한이 조준 격파 사격을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 얘기는 그냥 단순한 협박입니까? 아니면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것 같습니까? 공갈 협박입니다. 공갈 협박이다? 예. 왜냐하면요. 예. 지난 우리 2014년 10월 10일 날 대북전단 이게 보냈을 때 그때도 엄청난 공갈 협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강에서 우리 전단은 왜 못하냐면 저 북한에서도 알거든요. 오늘도 보냈지만은 저 김정은이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에 이제 이번에 보낸 이제 지뢰를 이제 앞에다 가고 있고 저 내용이 뭐냐면은 사진이 걸려 있는 목함 지뢰 남쪽에다 슬쩍 묶고 오라우 이 김정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얼굴을 자기네 최고 존엄대가 총을 못 쏩니다. 일단 우리 전단을 보냈을 때는 이게 우리 그저 무작정 그저 감성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게 전략적으로 하거든요. 김정은 얼굴이 저 대북 전단 저 에드블루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못 쏜다. 언제나 최고 존엄이니까. 최고 존엄이니까. 그럼 자기 최고 존엄을 고사총 사격한단 말입니까? 북한에서. 이러니까 이거 전단 그러니까 뭐 공갈 협박이거든요. 그게. 공갈 협박직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두려움 갖게 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우리 전단을 못 보게. 다시 말하면 국련 분열 남남 갈등을 시키자는 겁니다. 우리끼리 싸우게 해서요. 북한 인민들에게 사실과 진실도 못 말하게 하자는 게 저 교모한 김정은이 모략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럼 한번 쏴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이제 우리들 시험하는 겸 우리 탈북자들은 대북전단 자유한국당은 죽기 살기로 하겠다니까 그러면은 일정한 공간을 내주고 지표까지 북한에다 알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박상학 위원님이 여기서 전단을 몇 시 얼마를 보내니까 쏴봐라. 그래갖고 다 지역주민들 다 나가치라고 당분간만이라도 한번 이런 실험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한. 아니 그러지 않아도 계속 무슨 죽이겠다 해가지고 경찰분들이 저 24시간 6번씩이나 따라다니는데 저도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솔직히 평양보다도 북한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자유가 없습니다. 저도 조금 좀 자유롭고요. 편해지기 쉽습니다. 자꾸 이런 부분이 그 대북 관계에 있어서 남남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꾸 그런 현상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박성환 대표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대표님 개혁도 계시니까 만약에 정부 쪽에서 말입니다. 성의를 갖고 박성환 대표님이나 탈북 인권단체들 이 대북 전단 발송하는 거 관련해서 정부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성의를 하고 협의를 구한다면 응할 용기가 있으시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작년 11월 7일부터 너무 난리치고 겁먹어가지고요. 우리도 그러면 여태까지 다 비공개를 했습니다. 다시 전면으로 공개로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을 향한 무력 도발하는 경우에 다시 나오겠다. 작년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말했거든요. 하지 않았습니까? 도발을 했다. 잔인하게 비열하게 그것도 다리를 우리 이 얼마나 이 천인공란 노릇입니까? 이런 걸 보고도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국민이 바보지.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대표님께 전단을 보냈으니까 내일 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나올지 보고 또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광복절 앞둔 임시 휴일입니다. 저녁 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